잡았어? 자, 그래서 이거?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잡아. 아 이렇게 저 수염 덕수를 간 소년 보셨어? 자, 선생님들이 이제 이곳에 부소산 사지에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시고요. 여기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이만큼 오세요. 길 마시고. 오늘 부여 익산 답사의 사실은 세 번째죠. 왜냐하면 왕릉원 갔고 능산지 사지를 갔습니다. 이곳 이제 부소산에 있으니까 부소산 사지라고 하는 거고 정확한 사찰명은 모르고 있는 거죠. 바로 앞에 보이는 여기가 부소산 사지 또는 서복사라고 하는 서복사지 배치도 보이고 그래서 거기 배치도를 보면 금당 아래 목탑이 있어야 되죠. 목탑 아래 중문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00개 1탑 1금당 방식을 취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특이한 게 강당 구조가 안 보였어요. 저 금당 뒤에 강당이 있어야 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서복사지라고 하는 이 부소산 사지는 바로 밑에가 양손이 있는 데고 궁궐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요 올라가서 보면 바로 백마강, 금강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측으로 금강이 보이는, 백마강이 보이고 산 아래로 궁궐이 있던 자리니까 바로 이 부소산은 궁궐의 정원 겸 유사시는 산성 기능을 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낙하암도 있고 이제 고란사라고 하는 고란초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 사찰을 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궁궐과 관련된 왕, 아주 지근거리에서 이 부처님을 모시게 함으로써 궁궐과 이 전체 안녕을 바라는 그런 목표로 세워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고 났을 때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어떤 유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제 멸망하고 이제 사찰이 폐사가 된 뒤에 그 뒤에 어떤 흔적도 문화적 그 층도 없으니까 그냥 망하고 끝난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까 능산지 사지도 마찬가지다. 망하면서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만약에 이제 남북국 시대나 아니면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도 그 터를 이용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었다면 그런 문화층이 나오고 유물이나 유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면서 사라진 거나 여기를 제가 오고자 한 이유는 이제 교재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104쪽을 보시면 일단 이 부소산 사지에서는 사찰 건축 구조 중에서 와적기단의 흔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적기단이라고 하는 건축 기법은 공주에 있는 웅진백제 때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기 이 사비백제인 남부여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와적기단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사비백제다 이렇게 이해하실 정도로 메이드인 사비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이잖아요. 그림 117에 서회랑지에서 와적기단이 나와 있는 사진을 지금 발굴 당시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07쪽에 가면 여기에서 나온 와당이 지금 제가 실어 놨는데 좌측에 2개하고 우측에 2개가 있는데 이건 다 국립박물관에 가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주박물관과 달리 여기 이 부여박물관에는 와당이 엄청나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확인해 보시고 꼭 이따 가서 볼 때. 그리고 밑에 침이 있죠. 바로 이 침이가 여기 발굴해서 나온 겁니다. 발굴해서 나와서 복원을 해서 부여박물관에 전시를 해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인데 108쪽을 한번 봐요.
108쪽을 보면 제가 그 벽화만 찍으려고 기존에 이제 모르고 찍어 놨었거든요. 그러다가 제비 그림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후리지에 있는 다마무제 뮤지스라고 하는 옥션 구조하고 연관성에 관련 논문을 읽고 나서 이걸 찍으러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안내를 받아서 한 번 하면 다 아는 거겠지만 저는 이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몇 차례를 다닌지 몰라요. 뭐 하나 새로 왔면 그거 하나 찍으러 갔고, 공주의 그런 상남자가 박물관에 2층에 있다는 거 하면 그것만 찍으러 또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에 대한 집요한 그런 어떤 뭐라고 집중력이라고 할까, 집착력이라고 할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씩 하나씩이 다 연결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하나의 박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생님들 앞에 나타난 거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하는 사람은 이런 봉사와 또 앞서가는 이 열정과 또 노력과 봉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거를 이제 받으면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찾는 거라면 이 선생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여를 그냥 휙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왕릉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면서 마지막에 부여 박물관에서 그 실물들을 확인함으로써 스토리를 완성해 가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탐구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연구하는 방법도 알게 하고, 제가 하는 방법이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08쪽에 있는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사찰 벽화편, 그게 박물관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찍었으니까 그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발굴 현장에서 이런 편들이. 그러면 우리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는 분들은 이거 하나 얼마나 소중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그림의 8개 중에 상단의 3번째 그림 찾았습니까? 그 상단의 3번째 그림 확대한 게 109쪽의 사진이에요. 찾았나요? 네. 제가 2023년 11월 25일날 찍었네요. 그 부분을 확대해서 제가 뜬 거예요. 그러면 제비 동의해요? 네. 제비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네. 얼룩새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시교양 본생에서는 얼룩새. 얼룩새니까 아마 뭐 제비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떤 모르지만 비둘기, 제비가 아니라 비둘기라고 봐야 돼요. 비둘기처럼 보여요? 네, 비둘기 같네. 네, 비둘기 같아요. 머리 비둘기 같네. 자, 그러면 이 비둘기라고 하는 새를 왜 이 부소산 사지의 금당의 벽체 벽화에 그렸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비둘기가 왜 이 백제시대의 사찰이 금당의 벽화에 그려졌을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부처님의 본생담과 관련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부소산 사지에 있었던 사찰 벽에는 그 부처님이 과거의 전생에 이러한 12왕으로, 12왕이나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 왕 12왕이었던 사람이 부처님의 전생인 거예요. 그래서 12왕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남에게 자기를 몸을 바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제석천이 시기가 났어요. 저자가 저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하면서 자기 몸을 바쳐가면서 죽여가면서 다른 동물이나 타인에게 저렇게 하는 것은 제석천인 내 자리를 탐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를 내냐면 새를 보내요. 이 비둘기를. 그 비둘기를 보내는데 그 뒤에 제석천은 매로 변해가지고 쫓아가요. 비둘기를 잡으려고. 그런데 이 비둘기를 하여금 이 12왕의 겨드랑이에 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왕님, 내가 지금 저 매에 쫓겨서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좀 숨겨주세요. 숨었던 살려야 돼요. 근데 내가 와서 내가 지금 배고파서 잡으러 왔는데 그렇게 숨겨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배고파서. 그래? 그럼 다른 고기를 주면 그래서 자기 살을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가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을 떼주는데 그러면 그 비둘기의 무게하고 똑같은 만큼 떼달라. 그래서 저울을 갖다 놓고 재도 안 맞아 수평이 계속. 그리고 아무리 떼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몸 가운데를 떼어서 이제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내가 이제 변신해가지고 사과를 해요. 내가 너를 시험했는데 진심이구나. 왜 그랬냐? 내가 제석천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진정으로 부처가 돼서 그 못 동생들을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제석천이 하늘나라에 가서 약 갖고 와서 양을 살려요. 그 12왕이 전생에 난이라. 이게 부처 이야기예요. 감동. 그렇지, 부처님의 전생이다. 그렇지, 이런 걸 본생담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 비둘기가 등장하잖아요. 얼룩새가. 그 얼룩새라고 하는 이 비둘기의 하나의 파편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12왕 본생담에 나오는 그 새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 당시 천사를 증가하는 바로 이런 이 부처님의 본생이나 이런 본생담을 담은 이야기들을 세존했을 것이다 하여 이치적으로 좀 일리가 있죠. 맞는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12왕 본생담뿐만이 아니라 사신 시오도라고 일본에 가면 여러분이 그 옥중주자를 볼 텐데요. 112쪽 한번 봐봐요. 112쪽, 113쪽. 일본 나라 후리지의 가마모토 미르시라고 하는 이 옥중주자가 그 최대의 관리사입니다. 메이드 어느 나라 것이냐 이거.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옥중주자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들을 지금 인용해서 써놨어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존 닥터 코벨 제가 얘기한 그 선생님하고 또 한정호 연구자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또 페눌로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눌로사는 이것이 500년 무려 백제에서 일본의 스이코 천황에게 보내준 것이다. 이 스이코 천황은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면 쇼토코 태자인 성덕 태자와 그 다음에 이 스이코 천황과 그리고 소가노 오마쿠라고 하는 소가시 이들과 세 사람이 일본의 외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스이코, 쇼토코 그리고 소가시 이런 세 사람이 정권을 잡고 움직이던 시대인데 이때 이 스이코라고 하는 여성 천황에게 백제에서 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기술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존 닥터 코벨 선생은 이 당시 일본은 이런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백제에서 갖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옥중주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측면에 바로 여기에 이 사신사오도가 있어요. 측면에. 그래서 하얀 옷 입고 있는 게 바로 부처예요. 그 부처가 호랑이가 지금 새끼를 낳고 7마리 새끼를 낳고 있는데 굶주려가지고 새끼도 죽게 생겼고 어미인 호랑이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8마리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처가 올라가서 바위 덩어리로 떨어져서 자기 몸이 완전히 으깨져서 호랑이 새끼들이 잘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떨어지는 장면이 그림이 서 있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밑에 아래 호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신사오도가 옥중주자에 그려져 있는데 이 옥중주자가 어느 나라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다. 그러니 그런 이유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이 구도가 제가 얘기한 하한구조예요. 하한구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비단벌레가 일본에서는 또 없어. 그 쓰인 비단벌레가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비단벌레 쓰인 거라든지 여기에 이 쓰인 이 자개농 만들 때 쓰는 법 있죠? 자개농 만들 때. 이런 모든 기법들을 6가지를 들어서 이거는 일본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사신사오도라고 하는 이게 뭘 얘기한다고요? 바로 본생담이죠. 부처가 이렇게 해서 몸을 줘가지고 살리는 거잖아. 아까 12왕 본생담이나
이 사신사오도나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부처님의 본생담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본생담의 출처는 백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중국에서 넘어와서 백제로 넘어왔고, 그렇다면 이 한종호 연구자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당시 이게 메이드 인 어느 나라 거를 떠나서 바로 이 사신사오도가 이 옥중주자에 있는 걸로 봐서는 그것도 일종의 본생담이고, 12왕의 이 본생에서 여기에 이 비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백제의 기술이 그쪽에 가서 전해질 수밖에 없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 옥중주자가 어느 것이냐라고보다는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종호 연구자가 밝힌 거거든요. 그때 밝힌 게 동원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부소산 사지에 나온 벽화 그 쪼가리 한 편을 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논문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신비롭죠?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의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파편의 벽화 쪼가리 하나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바다 건너에 있는 중주자라고 하는 거에 근원 출처가 어디냐, 또 문화사적으로 어느 영향을 받고 어떻게 전달됐을까, 이런 거를 추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일본 가서 여러분 한국의 부소산성에 가면 서북사라고 불리는 사찰 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둘기 파편이 나왔어요. 그 비둘기 파편과 이 옥중주자와 연계돼서 그런 부처님의 본생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옥중주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들 왔잖아요 여기. 그래서 현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에를 한번 밟아볼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보시고. 빠른 걸음으로 오세요. 강당까지 들어서기는 협소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세를 보세요. 지세를 보면 이 아래가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산이라고 하는 건 궁궐의 정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금강이 내려가요. 바로 아래 이쪽으로. 그리고 이 방향이 금강 방향이면, 여기 아래가 바로 금강인데 좀만 가면 이 편에 왕흥사터가 있어요. 강 건너에. 네, 그 왕흥사가 바로 577년에 건축이 됩니다. 그러면 능산리 사지보다 10년 뒤죠. 56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년이. 그러면 왕흥사는 577년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있다 588년에 백제 장인들을 대거 아스카로 보내서 아스카사를 짓는데 시작이 돼요. 10년 관계로 이어지는 거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산에 있는 이 사찰터는 지세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저 뒤에 강당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리해보면. 여기가 이제 중문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묵탑이고, 뒤에가 금당인 거예요. 능산리 사진에서 보고 왔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중문 통과하면 여기가 바로 묵탑지가 되고, 저 뒤에가 금당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뭐예요? 1탑 1금당의 백제식의 사찰 구조 방식을 알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발굴이 안 됐을 때는 몰랐지만 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게 백제 사찰 방식이구나. 1탑 1금당 방식. 구소리 사실도 있고 발굴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백제는 사찰 방식을 1탑 1금당에서 중문, 묵탑, 금당, 강당의 구조를 썼구나. 다만 여기에 있는 이 부서는 사진은 강당선은 없었다고 해봅니다. 이거는 아마도 지금 봐도 지형이 좁고 면적도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부서선사지에서는 바로 이 금당의 벽체에 섰죠. 그러면 이제 호리주감 금당벽화, 여러분 담중의 금당벽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런 벽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실제로 호리주의 금당벽화를 담중이 그랬냐 안 그랬냐는 논쟁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서선사지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관분류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